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하면서 탄핵 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즉각 퇴진 요구를 비껴가면서 탄핵 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청와대 경호실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특위는 청와대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대통령 기선 진료 사실이 확인된 김영재 의원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김 원장이 장모에게 했다는 프로포폴 처방 서명이 평소 필적과 달라 논란이 됐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의 사법부 사찰 의혹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총리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김수남 검찰총장도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에 친박계 사선인 정우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밖에 내부에서 탈당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정현 대표 등 친박계 지도부는 예정보다 닷새 일찍 사퇴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는 부당해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신속하게 심리하되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절차와 실체적 진실을 강조함으로써 탄핵 심판을 장기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탄핵 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청와대 현장 조사는 경호실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대통령 답변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은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 위반 부분 역시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주장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전부 다툽니다. 때문에 탄핵은 이유가 없다. 그런. 검찰과 특검에서 핵심 혐의로 보고 있는 뇌물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지금 공소장에 그런 부분은 뇌물죄 부분은 없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건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과 관련해서도 헌법상 생명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저희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 좀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거나 생명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등과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것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빈 공간이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검찰과 특검팀에 수사 기록을 요구한 것도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부인에 또 부인으로 일관한 대통령 측의 답변. 심판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그럼 취재 기자와 함께 대통령 답변서의 문제점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지금 리포트를 이제 잠깐 봤습니다만 가장 궁금한 게요. 오늘 제출한 답변서의 구체적인 내용일 텐데 이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대리인단은 전체적인 입장과 또 향후 대응 방향만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예. 앞서 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국민 주권주의 등 13개의 헌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뇌물 등 5개의 법률 위반 혐의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대리인단은 오늘 답변서와 또 기자회견에서 모두 이 같은 이 탄핵 사유를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탄핵안에는 그 세월호 참사 부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월호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중대한 법 위반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가 가라앉은 것에 대해 대통령 본인의 직접적인 법률 위반도 아니고 설령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만큼 무거운 위법 행위는 아니라는 걸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요. 얼마나 무거운 죄를 저질렀느냐. 이것이 이제 또 관건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 박 대통령 수사 자료를 달라고 이제 검찰하고
특검에 이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재판이나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청할 수 없다라는 헌법재판소 32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법 조항과 관련해서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복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 예. 이와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2004년의 탄핵 사건의 경우에도 형사법원에 그 측근 비리에 관한 부분은 형사재판에 계류 중이었는데 등본 제출 요구를 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당해산 사건의 경우에도 그 1심뿐만 아니라 2심에서 문서 제출 그 관련 기록에 대한 그 이석기 재판에 대한 제출 요구를 해서 변론 종결 전에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전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전례를 대리인단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이의를 제기한 걸까요? 네, 헌재 심판 일정 그 자체를 미루겠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적힌 13개 헌법 위반 그리고 5개 법률 위반을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만약 헌재가 수사나 재판 자료를 미리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게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 답변서를 만든 대리인들도 모두 공개가 됐죠? 예, 이미 공개됐던 이 최명성 변호사 외에 검사 출신인 이중환 변호사와 그리고 손범규 변호사, 서성건 변호사 등 모두 4명입니다. 손 변호사는 18대 당시 한나라당 의원 출신으로 이번 정부 들어 지난해까지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서 변호사 역시 18대 한나라당, 19대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대통령을 위해서 변론을 펴는 과정에서 그동안 즉각 퇴진을 요구해왔던 촛불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답변서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잠깐 언급을 했듯이 적극적인 혐의 부인을 통해서 탄핵 심판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의도가 들어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김준 기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보면은요, 그동안 박 대통령이 취해온 그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10월 24일 저희 JTBC가 이번 국정개입 사건의 물증인 태블릿 PC를 보도한 바로 다음 날부터 박 대통령이 3차례에 걸쳐서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공익적인 목적이었고 또 사적인 이익은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하야를 거부한 채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힌 뒤에 막상 공이 헌재로 넘어가자 탄핵 심리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그리고 그 대리인단이 기자회견에서 합법적 절차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심리를 지연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보인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만든 법적 대응 문건을 이미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 문건에서 이런 방침이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증거나 진술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청와대에서 미리 조직적으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라는 건데요. 예. 탄핵 심판에서도 절차 하나하나 그리고 증거 하나하나를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제 심리를 오래 끌고 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앞서 헌재가 18개의 탄핵 사유를 동시에 심리하면서 만약에 이 중에서 먼저 탄핵 인용 사유가 나올 경우에는 결정이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제기가 됐지만 네. 만약에 헌재가 절차를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그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전략이 이제 시간 끌기인데 특히 증거 조사 관련해서도 이제 박 대통령 측이 시간 끌기를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네, 형사 재판에서는 법정 밖에서 나온 진술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탄핵 심리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헌재가 확보한 진술 자료를 박 대통령이 부인하고 많은 수의 증인을 신청하면 헌법재판소가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헌법학자들은 형사소송 규정을 적용을 하긴 하지만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을 똑같이 볼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헌재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문제는 헌재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심리한다는 단서가 역시 또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이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에 따라서 심리 속도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대통령 측에서 심판 절차를 정지시켜서 시간을 끌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심리를 정지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까?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역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 법 규정을 보면은 이제 탄핵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소추위원 측 대리인으로 이제 검찰 역할을 맡게 된 황정근 변호사가 이 규정을 이유로 최대는 1년까지도 탄핵 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최대 1년이요? 예, 최대 1년입니다. 예. 다음 주부터 진행될 최순실 씨 등의 재판이 이제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예. 다만 헌법학자들은 해당 조문이 탄핵 심판 대상,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대한 형사소송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박 대통령 본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탄핵 심판 정지 사유가 아니라는 거고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주심 재판관 등에 대한 기피 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탄핵 심리를 지연시키려 할 수 있다라는 우려 역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최대 1년이라면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고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오늘 청와대 현장 조사를 시도를 했지만 청와대 조사 거부로 무산이 됐습니다. 특히 위원들은 현장 조사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최수영 기자입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현장 조사는 청와대 경내 출입부터 막혔습니다. 출입문에서부터 경호실 직원들의 저지를 당했습니다. 존재 여부가 논란이 됐던 대통령의 관저 집무실은 고사하고 이른바 보안 손님의 왕래 여부를 밝혀줄 대통령 경호실도 보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경내 바깥에 있는 연풍문 면회실 2층에서 경호실 직원들을 만났을 뿐입니다. 특위위원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 출입 기록과 상황 보고서, 이른바 보안 손님 등의 출입 기록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제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최순실한테는 문을 열어주고 국민의 대표들한테는 문을 닫는 이런 청와대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심각한 고민이 듭니다. 김성태 특위위원장은 5차 청문회 이후 재차 청와대 현장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청와대에 앞서서 국조위원들은 대통령 비선 진료 사실이 확인된 김영재 의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프로포폴 처방과 관련해서 논란거리가 있는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김영재 의원에 대한 현장 조사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 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먼저 오신 게 몇 시예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원장이 당시 장모에게 했다는 프로포폴이 처방된 기록에서 수상한 점을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명이 평소 김 원장의 것과는 다르단 겁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은 원본 제출을 요구했고 김 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한때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또 그다음에 그 얘기 안 해요, 지금. 세월호 당일 김 원장이 직접 프로포폴을 장모에게 처방한 게 아니라면 제3의 장소에서 쓰인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조위원들은 특별검사팀에 연락했고 특검팀은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진료 기록을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한편 오늘 조사에선 최순실 씨가 최보정이란 가명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36차례 방문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방문했을 때마다 프로포폴을 맞고 피부 시술을 받았다는 것도 확인된 겁니다. 진료비 8천만 원은 모두 현금으로 냈다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가 사법부를 사찰했다고 폭로한 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뿐 아니라 법조계가 특검 수사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어제 청문회에서 청와대의 사법부 사찰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에 위배되는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박영수 특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대통령 대신 국회가 특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기간도 연장 승인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 청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성명서에서 청와대의 사법부 사찰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 보루인 사법부 사찰에 대해 법조계 전반이 성토에 나서고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문제는 사법부 사찰 의혹 문건을 과연 누가 작성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어제 일부 국조위원들이 잠깐 공개한 문건 사본이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저희가 입수해 보도했던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VIP 보고서와 그 양식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가혁 기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문건의 출처를 알아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국정원이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세월호 VIP 보고서입니다. 전직 청와대 민정라인 핵심 관계자가 국정원 보고서가 맞다고 확인해준 문건입니다. 지난달 JTBC 보도 이후 이병호 국정원장도 국회에 출석해 국정원 작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부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와 어제 청문회에서 공개된 사법부 사찰 문건을 감정 전문업체에 의뢰해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원본은 없지만 복사를 하면 나타나는 위조 방지 표시 워터마크, 중앙 큰 글씨와 내 모서리마다 나타나는 형식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두 문서의 문단 구분 양식, 글꼴, 기호 등도 같습니다. 새 단락을 시작할 땐 동그라미를 썼고 이 밖에 부연 설명 단락에는 가로줄, 별표를 차례로 사용했습니다. 둘 다 글꼴은 기본적으로 명조체로 작성하다 주요 단어는 고딕체로 강조한 점도 같습니다. 특히 비판, 보도 등 일부 단어를 비교해보니 고딕체 중에서도 같은 글꼴을 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밖에 다른 정부 부처에선 거의 사라진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된 점도 동일합니다. 전문가는 이런 사실을 근거로 동일 기관의 문서가 맞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기관에서 작성된 문건이다라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VIP 보고서 때처럼 국정원이 사법부를 사찰해 청와대에까지 보고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4차까지 진행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은 모른다입니다. 물론 위증도 많았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와 특검팀이 위증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은 알만한 상황을 모른다고 잡아떼거나 누구 추천으로 차관되셨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말이 엇갈렸습니다. 김영재, 박채윤 부부를 이임순 교수의 소개로 알았다고 인터뷰했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임순 교수님, 그런 적 없다고 말씀하셨죠? 없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기존에 했던 말과 다른 경우도 많았습니다. 누구를 뽑아주라고 지시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네,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교육부 감사 자료가 다르네요. 증인들이 특검 수사 때문에 위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대로 말했다가 특검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국회는 위증을 해도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은 위증 혐의가 있는 모든 증인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검사팀도 적극적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주 뻔한 것을 위증하는 것 같다며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위증 혐의를 추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부 사찰 같은 추가 의혹이 나오면서 특검 수사도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특검은 사법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예, 고발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만약 고발이 안 돼도 자체 인지를 통해 수사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이 국회에 제출한 이 문건도 필요하면 국회에 요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수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문건을 만든 사람을 우선 찾아야 할 텐데요. 방금 이가혁 기자가 보도한 대로 국정원의 문건으로 보입니다. 문건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이 정보를 알게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 건데 국정원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그 문건은 정윤회 문건과 함께 유출됐던 청와대 자료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2년 전에 정윤회 문건을 이 수사를 할 때 청와대 외압을 받아서 청와대가 지시한 대로
수사를 했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특검이 수사할 뜻이 있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이 관련성이 드러나면은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이 청와대 문건 유출에 집중하도록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 직무유기 또 직권남용 등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건 유출 혐의로 당시 수사를 받던 이 한일 전 경위를 회유 및 협박하고 미행을 하도록 지시한 게 누구인지도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네. 만약에 청와대의 가이드라인대로 수사가 된 거라면 검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특검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 황교안 총리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도 검찰 조직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검 수사팀이 최순실 씨 단골병원이던 이 김영재 의원에 갔습니다. 현장 조사 중이던 국조위원들이 요청을 해서 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월호 당일 이 김영재 원장의 장모의 진료카드에 있는 이 사인이 다른 진료카드에 있는 사인들과 달라서 이 위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특검은 이 김영재 원장 장모의 진료 기록 6장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청와대 현장 조사는 사실상 무산이 됐고요. 앞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거부를 했던 만큼 이 특검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똑같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특검은 어떻게 할지 대비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이 군사상 공무상 비밀이 있는 곳은 기관의 승낙이 있어야지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이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청와대가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건데요.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고 청와대가 거부하는 자료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걸로 결론을 냈다면서 청와대 거부에 대응하기 위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새누리당 새 원내 사령탑에 친박계 정우택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친박과 비박, 양 계파가 명운을 걸고 싸웠던 이번 선거에서 친박계가 승리를 함에 따라 비박계 탈당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비박계 이혜원 의원과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친박계 정우택 의원이 얻은 표는 62표, 비박계의 나경원 의원을 7표 차로 꺾었습니다.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는 충청권 4선으로 친박이지만 계파색은 상대적으로 옅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소감은 바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사직성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새누리당 살려봅시다.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패쪽이기에 몰린 친박계가 똘똘 뭉쳐 정 의원을 지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박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미 탈당 의사가 컸던 김무성 전 대표는 탈당 결심에 홀가분해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비박계의 또 다른 축인 유승민 의원은 비대위원장 선거까지 지켜보겠다며 탈당에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당초 21일 새누리당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친박 지도부는 전국위원회 소집을 미뤘습니다. 비박계의 탈당 명분을 주지 않으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한편 오늘 이정현 대표 등 친박계 지도부가 일괄 사퇴했습니다. 당초 21일 사퇴 입장을 고수해오다가 친박계가 원내 사령탑을 맡자 친박계 주도권이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시점을 앞당겼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정우택 의원은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을 적극 옹호해 왔었죠. 이런 정 의원이 새 원내사령탑에 오르면서 비박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비박계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도 매우 가까운 사이시죠. 이혜원 의원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런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상은 못했습니다. 그래도 네. 당의 미래를 네. 생각해서 투표들을 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역시 네.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끼리 하는 선거다 보니까 과거의 패턴대로 의원들 개인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예. 투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62대 55였습니다. 네. 나경원 비박계인 나경원 의원이 55표를 얻었고 7표 차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찬성표가 62표였잖아요. 그럼 비박계가 지금 이 62표도 모두 얻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네.
당의 미래보다는 의원들 개인의 친소관계,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거가 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무래도 이번 표가 보면은 탄핵을 찬성한 게 최소 62표거든요. 예. 이게 이제 최소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많은 70표 가까이 받습니다. 근데 그 표들이 다 여기에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후보 요인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후보 요인요? 예.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적합하지 않았다. 뭐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예. 그렇고 왜냐하면 후보를 보면서 선택하는 경향들이 원내대표는 있습니다. 예. 친박이 워낙 100% 당을 장악하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 해에도 네. 뭐 그렇게 서서히 퍼른 시절인데도 유승민 의원이 당내 의원들끼리 하는 선거에서 78%가 넘는 득표를 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역시 원내대표 선거나 의원들끼리 하는 선거는 의원들이 개인적인 호불호가 오히려 개파보다는 좀 더 넘어서는 예. 것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원내대표 선거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제 탈당이나 분당 사태로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의원께서는 한때 그 탈당이나 분당 사태의 하나의 분수령일 뿐이지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네. 마지막 분수령은 아니다라는 말씀 이제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마지막 분수령은 뭔가요? 사실 이제 저희가 탈당을 하기 전에 이 당을 개혁해 보려고 저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좀 다 해보자. 근데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지 않다. 예.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다른 선택지를 고민해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남아있는 몇 개의 사는 비대위원장 선출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다음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도 또 이제 당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예. 예를 들면 친박 지도부 중에서 지금 아직 사퇴는 오늘 사퇴했죠. 예. 근데 친박 지도부라고 불리는 소위 진박들 중에 국민들이 도저히 이분들은 용납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르게 한 분이다. 예. 원인 제공자다. 그리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국민 앞에 당했으면 이분들도 탄핵 당한 것과 똑같지 예. 않느냐. 예.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제 소위 8인방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도 보고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좀 더 볼 일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볼 일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 부분은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그 일부 비박계 의원들은 뜻을 네. 모아서 국민의 뜻이 이 사람들이 예. 새누리당과 같이 있어서는 도저히 보수가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다. 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수가 썩은 보수 잘라내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보수는 잘라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이 환골탈태 뼛속부터 바꾸려면은 이런 분과 같이 갈 수 없으니까 좀 정리를 하라 이게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정리를 예. 하는지를 보는 거죠. 마지막 분수령 중에 하나로 말씀하신 비대위 구성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그게 네. 21일이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 네, 네. 근데 오늘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 중에 친박의 이선 후퇴 그리고 비박계 비대위원장 추천을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럼 비박계에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 가능성 이게 높아진 거라고 보면 되는 이게 건가요?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진정성이 정말 있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은 이제 정우택 우리 지금 신임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결사반대하셨고 예. 그 주말에 열리는 보수 진영의 집회 있잖아요. 굉장히 극단적인 집회라고들 하시는데 거기 가서 완전히 그 강조 높은 톤으로 굉장히 강한 톤으로 연설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분들보다 오히려 더 세게 말씀하신다고들 해요. 네. 굉장히 강성 중에서 최강성 친박인데도 이분들은 지금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를 중도 인사가 됐다 이렇게 포장을 그럼 하잖아요. 비박계 비대위원장 추천 가능성이 낮다. 말은 비박계라고 얘기하면서 예. 포장만 비박계라고 본인들이 할 뿐 실질적으로는 또 친박을 앉혀놓고 국민들 앞에 이분은 비박입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지금 강성 친박을 앉혀놓고도 중립으로 예. 포장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요. 그 탈당이랑 그 분당에 대해서 가장 그 새누리당 안에서 큰 지분을 갖고 있는 두 분이 김무성 전 대표랑 유승민 전 원내대표인데 이 두 분은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김무성 대표님은 여러 번 이제 언론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네. 싸워봐야 소용이 없다. 친박들 하루 이틀 겪어보냐. 이 소위 이제 진박 지도부를 얘기하는 거죠. 네. 절대로 물러날 사람도 아니고 절대로 비대위 자기들 후임 인사를 자기들 뜻대로 앉혀놓고 나갈 사람이지 예. 그냥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싸워봐야 결국은 얻지도 못하면서 국민들은 누가 싸우면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국민들이 아니더라 정치해보니. 예. 싸우면 무조건 둘 다 그러니까 잘못했다. 지금 싸워봐야 소용없다는 예. 얘기는 이제 이전에 이제 하신 말씀이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그래서 나가는 네.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아직도 거고. 여전히요. 예,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자 당을 바꾸기 위해서 예. 그 당을 쪼개지 않고 하나 되는 당으로 개혁될 수 있게 하여튼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자. 아직 이런 입장이신 당 걸로 내에서 알고 개혁을 해보자. 네네. 여전히요. 예, 근데 이제 물론 뭐 아무리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다른 선택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올 수도 있겠죠. 그 시점이 언제로 보십니까? 다음 그거는 주가 이제 됐을 때. 여러 가지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 정치 일정이나 결정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할 예.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언제까지 고민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적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예, 새누리당 비박계 이혜훈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라는 논란 속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부적절한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항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신임 한국마사회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총리실은 공공기관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되면 안 된다며 꼭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인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마사회장 자리가 시급한 인사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상 적극적인 인사 의지라는 평가입니다. 현재 공석 또는 임기가 끝난 공공기관장 자리는 한국예탁결제원, 석유관리원 등 20여 곳에 달합니다. 총리실 주장대로라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곧바로 인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야당은 당장 반발했습니다. 임기 3년의 마사 회장을 임기가 불과 수개월에 불과한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국민의당도 인사권 행사는 국회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2004년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공공기관장 자리는 선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기존 임원의 임기를 단기적으로 연장하는 게 낫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보좌관이 구속됐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간 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에게 위증을 하게 한 혐의인데요. 그런데 이 보좌관이 지난해 검찰 소환 조사 전에도 해당 간부에게 허위 진술을 시켰다는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원지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 전모 씨를 2주 전 구속했습니다. 전 씨는 2013년 1월 최경환 의원실을 찾아가 보좌진으로부터 인턴 황모 씨에 대한 중진공 채용 청탁을 직접 들은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보좌관 정모 씨가 전 씨에게 최 의원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을 하게 한 정황을 잡고 정 씨도 오늘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지난해 검찰 수사 때도 전 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정황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 비서관이 가서 절대로 채널을 지역구 오세였고 그쪽으로만 해주십시오. 이쪽도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최 의원의 서울 사무실은 연루되지 않았고 지역구 차원의 일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내가 어제 들어가기 전에 부총리 씨하고 사전에 다 조의를 하고 들어갔거든. 내가 반나절가량 이상 내가 조의를 하고 들어갔어. 검찰은 보좌관 정 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최 의원 소환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고병원성 AI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발생 한 달 만에 살처분된 닭과 오리가 전국적으로 1,600만 마리를 넘어섰는데요.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경보 최상위 단계인 심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농가로 들어가는 길을 방역당국이 통제합니다. 이 농가에서 죽은 닭들을 검사한 결과 H5N6형 AI로 판정됐기 때문입니다. 영남 지역의 닭오리 사육 농가에서 AI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16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제주를 제외한 내륙 전체로 번졌고 오늘 또 경기와 전북 등에서 5건의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된 닭과 오리의 숫자는 1,6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정부는 위기경보 최상위 단계인 심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AI 방역대책본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격상되고 현재 180개 통제초소도 전국 주요 도로마다 추가로 마련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 등의 잠정적인 폐쇄 조치도 시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정부가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으로 방역에 실패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지 하루 만에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대출 금리를 올렸습니다. 당장 가게가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커질 텐데요. 흔들리는 곳은 가게뿐만이 아닙니다. 영업을 해서 이자도 못 갚는 이른바 좀비 기업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일부 시중은행들이 미국 금리 인상 하루 만에 대출금리를 0.1%포인트씩 올렸습니다. 금융권은 대출금리 인상을 걱정하는 문의도 늘어났습니다.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야 되는지, 또 신규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어떤 대출을 선택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1,300조 원 규모의 가계부채 중 60%가량은 시중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 상품입니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7조 원 넘게 늘어나는 겁니다. 우려는 가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3년째 대출이자도 갚지 못한 기업은 3,200여 개로 5년 전보다 약 40% 급증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르면 대출로도 버티기 힘든 한계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출 역시 복병을 만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신흥국 시장이 걱정입니다. 이미 몇몇 신흥국에선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어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어느 때보다 안팎의 변동성이 커지자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개월 만에 만나 경제와 금융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파친코의 나라 일본엔 카지노가 없습니다. 도박성이 높다는 이유로 금지해왔는데요. 아베 정권이 의석수로 밀어붙여 카지노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인 유치가 그 목적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카지노 업계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이정원 특파원입니다. 파친코의 점포가 전국 1,200여 곳에 이르는 일본. 서민들도 폭넓게 이용하는 파친코와 달리 카지노는 형법상 도박으로 분류돼 금지해왔습니다. 아베 정권이 카지노 허용의 명분으로 내세운 건 내수 진작과 관광객 유치입니다. パチンコだとか競輪だとかもう競馬だとかそれだけで十分だと思う。もうその以上はいらない。 이르면 2018년, 늦어도 2020년 도쿄올림픽 이전에 홋카이도와 오사카 등의 카지노 리조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의 카지노 허브격인 마카오와 싱가포르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갬블러들이 일본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겁니다. 외국인 입장객 중 약 70%가 중국인과 일본인인 한국의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카지노 관광이 현실화하면 강원랜드의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미국과 호주 업체 등이 일본 카지노 투자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아시아 카지노 시장의 포화 상태를 우려하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이정원입니다.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이 제18회 민주시민언론상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의 좋은 보도상 방송 부문에는 최순실 국정 개입을 연속 보도한 JTBC 특별 취재팀이 선정됐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JTBC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권력을 치부를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일은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서울 0도, 대전과 대구 -1도 등 오늘보다 10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9도, 대전 1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한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넘어와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네, JTBC 뉴스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